예. 열 안 나요. 예,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예, 교육정팀장 조윤일입니다. 이 코로나가 별별 세상을 다 만드네요. 지금 코로나가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계속 연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 일단은 회의 결과 이렇게 라이브 방송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 교육은 코로나 해제 시까지 계속 이런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금 잠깐만요. 예, 이제 한 분, 두 분씩 들어오고 계세요. 여기서 지금 볼 수가 없어서 저도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봐야 되는데, 일단 들어오시면은 7시부터 10시까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출석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는 꼭 오시면은 지금 못 하셨으면 이따 나갈 때 쉬는 시간에 일단 출석 체크를 좀 해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안 보여? 안 보여요. 내 라이브 시작했다고 안 돼? 안 떴어요.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안 떴어요. 예. 오케이. 예. 그래서 지금 목소리는 어제 목소리가 안 들려서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저도. 근데 지금 이제 목소리도 양호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오케이? 예. 네, 네, 잘 들리네요. 이정수 대표님이 지금 모니터를 켜놨는데 지금 핸드폰 상으로 지금 소리가 지금 제 귀에까지 들리고 있어요. 혹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상황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강의는 45분 강의에 15분을 텀을 두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번 정도 이렇게 강의를 하고 마치는 걸로 그렇게 일정을 잡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교육을 일단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 내용들을 다시 저장을 해서 밴드에 올려놓을 계획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피드백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이정수 박사님 간단하게 이렇게 화상으로 인사 한번 드리고 그렇게 해서 바로 교육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이정수 박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저 혼자 쉴게요. 안녕하세요. 너무 어색해요. 그리고 지금 팀장님하고 저하고 단둘이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단둘이 있어 본 적이 없었죠, 한 번도. 그래서 좀 설레네요. 남의 아저씨지만 설렙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어떻게 건강하신가요? 네, 건강하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네, 박수 치고 그래. 네. 지금 아직 안 들어오신 선생님도 계신 것 같고요.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교육생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저도 마스크를 풀고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할 줄 알고 얼굴에도 아무것도 못 발랐는데요. 제 얼굴을 보지 마시고 공부하시는 거에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 막 금방 시작할까요? 지금 한 11분 들어오셨어요. 예. 지금 계속 이제 들어오고 계세요. 이제. 네. 예. 미리 말씀드리면 다음 주부터 원서 접수 기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 그 시간 나시는 대로 빨리 들어가셔갖고 날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7일부터. 예, 7일부터라고 말씀하시네요. 요번에 접수하는 거 보니까 9시부터 안 하고 자꾸 여러 사람이 이렇게 홈페이지에 큐넷 홈페이지에 접속하다 보니까 서버가 다운이 된대요. 그래서 10시부터 했었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것 같은 예상은 드는데 어쨌거나 9시부터 원서 접수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일찍 들어가셔야 본인들이 원하는 날짜, 시간, 장소를 먼저 확보를 해갖고 내가 원하는 날짜, 시간에 시험을 보실 수가 있으니 조금만 서둘러서 원서 접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컴퓨터가 서툴러서 원서 접수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은 1차적으로 주변의 젊은 분한테 좀 부탁을 하시고요. 당일날 회원가입을 그날 하시게 되면 자꾸 그 서버가 다운되기 때문에 원서 접수를 하실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최악 전날이라도 회원가입을 꼭 해주셔갖고 당일에는 원서 접수만 하시도록. 네. 목소리를 키워달래요. 오케이. 네. 네, 우리
감기 걸린 건 아닌데요. 이게 좀 수업을 하다 보면 목이 좀 잠기고요. 수업 이제 조금 열을 오르면 저도 이제 목소리가 좋아질 수 있으니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수업은 교재 2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죠. 오늘은 요 윤숙자 교수님이 저자로 계시는 요 앞부분 있죠. 우리 저번에 식품의 호화, 노화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호정화부터인가요? 거기가 우리 지금 진도 나가야 될 자리인 것 같습니다. 호정화가 아니라 계열화도 안 했었네요. 그러면 계열화부터 할 거니까 여러분 교재 23페이지 펴놓고 수업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좀 성의를 보이고 싶어서 뭐 이쁘지도 않은 얼굴 계속 앞에다가 딱 내 얼굴만 보여주고서 설명을 한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지옥일 수도 있고 곤욕일 수 있어서 제가 그냥 어제 밤에 조금 늦게 자고요. PPT를 만들었는데 앞부분을 좀 워딩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용량이 많다 보니까 뒤에는 그냥 스캔을 떠서 그냥 올렸어요. 여러분은 그냥 공부하시기에 그냥 빠듯할 정도로만 제가 만들었는데 다음에 좀 더 잘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저도 갑자기 하게 돼서 준비 사항이 좀 미흡했습니다. 죄송하고요. 그냥 애교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업을 진행할까요? 우리 여러분 그 팀장님께서 너무 오랜 동안 현장 교육도 아닌 이 온라인 교육을 오래 하게 되면 이제 스트레스 받으시고 화면도 작은 데다가 이렇게 보시게 되면 눈도 안 좋고 그러실 것 같아서 자주 쉬는 걸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짰으니 시간 되면 쉬고 또 하도록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같은 건 없나 봐요? 네, 마이크 없습니다. 네. 그러면 요거 PPT 넘길 수 있는 포인터를 하나 주시면 그냥 이 화면을 좀 보시고 공부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고요. 여러분 교재는 23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넘어가는 게 요거죠, 요거? 예. 넘어가는데 네. 자, 그러면 23페이지. 자, 저번에 호화, 노화는 배웠습니다. 그럼 오늘은 전분의 계열화부터 설명을 하는데 화면에는 계란을 빠뜨렸어요. 계란은 여러분 교재에 있으니까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계란은 뭐냐? 거기 교재에 보시면 호화 전분을 급속히 냉각시키면 단단하게 굳어지는 현상을 계란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계란을 떠올리실 때 뭐를 떠올리시면 되냐면 여러분 집에서 묵 많이 만들어 보셨죠? 예. 그 묵을 만든 다음에 빨리 굳히려고 냉장고에 넣어 놓으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급속하게 냉각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찰랑찰랑한 결과물이 나오고 묵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 묵이 바로 계화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전분이 계화되었을 때 그런 원리를 활용한 식품이 어떤 것이 있느냐 정도, 그리고 계화가 무엇인가 그 정도만 알면은 여러분 계화 문제는 충분히 소화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분의 계화 하면 뭐를 떠올리라고? 묵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분이 가공하면서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전분의 호정화입니다. 호정화. 영어를 아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자, 이 전분의 호정화를 공부하실 때 무엇랑 비교하면서 공부하시면 좋으냐면 전분의 호화하고 호정화의 차이점을 알고 있느냐, 그게 가장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분의 호화가 있고 호정화가 있는데 두 가지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하나는 호화 숫자가 2개고
글자가 2개고 하나는 호정화 글자가 3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이 뜻을 잘 이해하시면 호화를 할 때는요 반드시 물을 넣고 전분을 가열합니다. 뭐를 넣고? 물을 넣고. 전분에다가 물을 넣고 가열을 하면 호화. 근데 물을 넣지 않고 물을 가하지 않고 거기다 밑줄을 쫙 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가하지 않고가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전분에 물을 가하지 않고 높은 온도로 가열을 하면은 뭔가 중간 생성물이 생기는데 그거는 이름을 뭐라고 하냐? 덱스트린이라고 합니다. 여기 덱스트린. 여기에다도 밑줄 치십시오. 자, 그러면 전분에다가 물을 안 넣고 높은 온도로 가열을 해서 만든 그 덱스트린, 이게 바로 뭐냐? 바로 여러분 잘 잡수시죠? 뻥튀기, 미숫가루, 누룽지 이런 게 다 덱스트린이에요. 시험에 다음 중 전분의 호정화와 관련이 없는 식품을 찾아라 하면 지금 예로 제가 써드린 거 이외의 것을 하나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호정화는 호화랑 똑같이 전분에다가 열을 가해갖고 만들어지는 어떤 전분의 변화 과정 중에 하나인 거는 비슷한데 호화는 물을 넣고 하고 호정화는 물을 넣지 않고 가열한다란다. 그 2가지가 큰 차이점이 되겠고요. 특히 호정화는요 100도씨로 가열하지 않고요 그거보다 좀 더 높은 온도로 가열합니다. 거기 보시면 이 온도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몇 도? 160에서 180도. 여기에다도 밑줄 쫙 치시고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호화하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호정화를 하는 이유가 뭐냐? 자, 혹시 뻥튀기 잡수시고 체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실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요 걔네들은 물이 아주 잘 녹습니다. 그래서 덱스트린의 첫 번째 특징, 거기 교재에다 좀 적어 놓으세요. 첫 번째, 얘가 물에 잘 녹아. 그래서 이름을 여기다 뭐라고 했죠? 가용성, 물에 잘 녹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용성이 첫 번째, 물에 잘 녹는다. 자, 물에 잘 녹으니까요 우리가 먹었을 때 소화 효소도 잘 작용이 돼서 소화도 잘 돼요. 그래서 덱스트린의 2번째 특징은 뭡니까? 소화가 잘 된다. 또 물에도 잘 녹고 잘 풀어진다. 이런 것들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호화는 호정화랑 다른 것이고 그거를 이용해서 만든 식품도 다르다. 그리고 호정화는 물을 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온도가 부지 높다. 그 다음에 그로 인해 생기는 것은 덱스트린인데 덱스트린은 물에 잘 녹고 물에 잘 풀어지고 소화가 잘 되는 성분이라 하더라. 이 정도로 정리해주면 호정화는 무조건 맞히실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오래 설명하냐고요? 시험에 잘 나오니까. 거의 99.9%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별표를 딱 해놓으시면 나중에 잊어버리지 않겠죠. 이렇게 해서 호정화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분의 캐러멜화입니다. 캐러멜. 우리 캐러멜 많이 먹어봤죠? 예. 얘네들은 주 원료가 설탕입니다. 자, 그럼 우리 어렸을 때 이거 많이 만들어봤어요. 기억나시나? 띠기. 놀이터에서 그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일명 달고나. 설탕에다가 물을 넣지 않고 국자 밑으로 가열을 막 하죠. 그럼 설탕이 막 녹으면서 갈색 물질로 막 바뀝니다. 그거를 캐러멜이라고 합니다. 자, 역시 이 설탕을 캐러멜화 시킬 때도 호정화처럼 물을 가하지 않습니다. 물을 가하지 않고 거기다 밑줄을 쫙 치시고요. 얘도 호정화만큼이나 온도가 상당히 높네요. 170도 이상에서 높은 온도로 가열을 하면 갈색의 끈적끈적한 물질이 나오는데 그게 캐러멜이에요. 이것도 갈변 현상 중에 하나인데 얘네들은요 효소가 관여해서 갈변 현상이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 설탕이 물을 가하지 않고 높은 온도에서 가열을 했을 때 끈적끈적한 갈변 물질이 생기는 거는 효소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슨 갈변이라고 한다? 비효소적 갈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밑줄 쫙 그어주세요. 그러면 효소적 갈변 현상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 자, 요즘 고구마 많이 나오는데요. 네, 고구마 껍질 깎아보세요. 처음에는 아주 예뻐요. 노란 색깔이죠. 근데
근데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갈색으로 변해갖고 먹기가 좀 그렇죠. 자, 그런 게 또 뭐가 있습니까? 사과. 그 다음에 곶감 말리실 때요, 처음에 색깔이 너무 예쁩니다. 근데 말리는 날이 점점점, 아니면 말리면 말릴수록 색깔이 어떻게 됩니까? 거무죽죽하게 바뀌죠? 그게 다 그 과육 속에 들어있는 효소가 산소랑 만나면서 갈변 물질을 만들어서 갈변되는 현상인데, 그것들은 효소가 관여한다고 해서 무슨 갈변이라고 합니까? 효소적 갈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캐러멜하고는 조금 메커니즘이, 갈변되는 과정의 메커니즘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달리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시험 보러 가셨을 때 문제를 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다음 중 효소적 갈변 현상이 아닌 것을, 또는 비효소적 갈변 현상이 아닌 것을, 이렇게 그러면 네 가지 중에 아닌 걸 하나 고르시면 되는데요. 자, 이때요, 껍질을 벗겨갖고 갈변된다 하는 것은 다 효소예요. 그 외에 그럼 비효소적 갈변 뭐가 있을까요? 비효소적 갈변 대표적인 게요, 우리 된장간장 있죠? 처음에는 색깔이 갈색이 아니다가 나중에 점점점 갈색으로 바뀌잖아요. 그거 다 뭐예요? 비효소적 갈변인데요. 그때는 캐러멜이라고 하지 않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메일라드 반응이라고 합니다. 멜라노이딘 반응이라고도 합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식품가공 기능사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살짝 기억이 나실 것 같네요. 자, 어쨌건 이것도 전분 안에서 열을 가하면서 생길 수 있는 변화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고요. 공장에서요, 쿠키나 빵을 만들 때 조금 얘가 좀 노릇노릇하고 맛있게 보이게 하려고 이 캐러멜을 써요. 인위적으로 넣어주죠. 그래서 캐러멜을 식품 첨가물로 구분해서 활용하기도 합니다. 또 악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공부하고 좀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 알 건 아셔야 되겠죠? 뭐가 있느냐? 혹시 홍삼 액기스 아세요? 예. 인삼을 홍삼 만들고 홍삼을 졸이면 끈적끈적한 물질이 나오잖아요. 그거 이제 요즘같이 면역성 올릴 때 한 숟갈, 두 숟갈씩 이렇게 잡수시는데, 그것도 그거 만들 때 갈변 현상이 일어나요. 예. 갈변 현상이 일어나는데, 자, 악덕 사장님들이 뭐를 집어넣어 거기다가 이 설탕 갖고 졸인 캐러멜을 걷다 넣어놓고서는 액기스를 만드는 경우가 있대요. 이거는 뭐예요? 불법이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정말 양심이 빵꾸 나는 경우죠. 자, 그런 경우도 캐러멜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자, 띠기, 달고나, 자, 약식, 소스, 갈색이죠? 예. 그 다음에 떡, 한과, 쿠키, 빵 이런 거 만드실 때 캐러멜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요게 캐러멜라 현상 되겠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네요. 시간 지나면 이게 안 넘어가요. 엔터를 눌러야 되겠네요. 네. 자, 지금 여태까지 큰 거는 2개, 작은 거는 하나 설명했는데, 여러분이 대면 교육하고 좀 비교했을 때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신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당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화당은 우리 실생활에서는 없어요. 그럼 뭐예요? 공장에서 많이 이용합니다. 이 전화당을 만들 때 원료를 뭘로 하냐? 설탕으로 합니다. 자, 그럼 설탕은 혹시 아실라나 모르겠네요. 자,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탄수화물의 작은 알갱이들을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라고 하는데, 자, 그 중에 가장 작은 단위가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라고 합니다. 얘네들은요, 탄소가 6개짜리 6탄당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교재에다가 한쪽 끝에다가 5탄당, 6탄당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5탄당이 뭐고 6탄당이 뭔지 아마 설명이 되어 있을 건데요. 이 포도당이랑 과당은 탄수화물의 가장 작은 알갱이들인데, 탄소가 몇 개짜리라고? 6개짜리고 알갱이 하나씩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씩의 알갱이를 단당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당도 단당류, 과당도 단당류, 갈락토스도 단당류고요. 자, 이 단당류가 2개씩 붙은 것이 이당류고요.
두 위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3개 이상 여러 개 붙어 있고 아주 끝도 없이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단당류가 쭉 연결되어 있는 그런 걸 다당류라고 하고, 그 다당류가 바로 탄수화물 전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화당은 어떻게 만드냐? 2당류인 설탕 갖고 만들어요. 그럼 설탕은 2당류, 당이 몇 개짜리라고 방금 설명했죠? 2개짜리라고 했죠? 하나가 포도당이고 하나가 과당이에요. 자, 그럼 뭐냐? 설탕은 50%는 포도당으로 돼 있고요, 50%는 과당으로 돼 있어요. 이게 동량, 등량이라고 하죠. 1대1 동량으로 들어있는데,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지만 전화당은 이 설탕을 가공해서 포도당하고 과당이요 딱 끊어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포도당 반, 과당 반 동량으로 딱 들어있어요. 그리고 생긴 건 어떻게 생겼냐? 물엿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공장에서 식품을 가공할 때, 특히 과자, 쿠키 같은 거 가공하실 때, 자, 과당을 쓰기에는 좀 문제가 있고 설탕을 쓰자니 단맛이 좀 부족한 것 같고 했을 때 요 전화당을 써요. 자, 왜 그러냐? 설탕보다 과당이 더 단맛이 더 셉니다. 이해되시죠? 이 과당이 주로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 바로 꿀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꿀은 과당이 거의 100%는 아니지만 거의 100% 가깝게 과당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제일 단맛이 세요. 자, 그러면 과당보다 조금 단맛이 떨어지는 게 설탕이죠. 근데 설탕보다 좀 센 거, 좀 더 단 거, 그렇지만 과당보다는 좀 약하지만 설탕보다는 좀 센 거, 그것이 바로 전화당이에요. 왜 그러냐? 50%가 과당이기 때문에 100%인 과당보다는 단맛이 좀 떨어지고, 포도당, 과당이 결합체로 되어 있는 설탕보다는 조금 더 단맛이 세고 중간에 이렇게 껴있어요. 그래서 과당과 설탕 중간 것을 이용하려고 할 때 그때 공장에서 이 전화당이라는 것을 이용하는데, 이 전화당도 결국엔 전분의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전화당에 대한 문제는 잘 나오진 않습니다만 가끔 요 단맛의 감미 정도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화당은 여기에 설탕이 들어가면 딱 더 좋았겠죠. 과당과 설탕 단맛의 중간 정도고, 설탕 갖고 만든다. 설탕은 뭐냐? 포도당과 과당이 반반 결합되어 있는 형태인데 이 결합이 끊어지면서 50%가 과당인 게 전화당입니다. 그래서 포도당과 과당이 1대1 동량으로 들어있는 혼합물이 바로 전화당이다 라고까지만 이해하시면 문제 푸는데 별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분의 변화 중에 발효입니다. 발효는요, 여러분 제일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 게 바로 발효죠. 발효라는 것은 미생물이 관여를 합니다. 그럼 어떤 미생물이냐? 자, 술 같은 거 만들 때 효모 들어보셨죠? 또 있어요. 세균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죠. 예를 들면 식초균, 초산균, 세균이죠. 균이에요. 걔는 효모예요. 효모가 아니에요. 자, 곰팡이도 더욱 아니죠. 그래서 효모, 세균 등과 같은 또 일부 유익한 곰팡이 등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미생물이기 때문에 자라면서 걔네들이 효소를 뱉어내고요. 이 효소를 이용해서 식품의 유기물을 좀 잘게 분해시켜주는 과정, 그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좋은 먹을거리, 그거를 발효라고 하고요. 이 발효는 분해가 어느 정도 되었다? 결국엔 우리 몸에서 일부 소화된 거랑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화된 식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전에 우리 청국장가루 많이 먹었죠. 그거 먹으면 소화가 잘 된다고. 속이 편하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콩을 미생물을 이용해서 분해해서 어떻게 작게 끊어줬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효는 미생물을 이용한다. 그 다음에 영양학적으로 우수하고 소화가 잘 된다.
자, 발효식품 한번 쭉 보시면, 자, 우리는 떡 제조 기능사이기 때문에 이 발효도 떡하고 연결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유산균 발효유, 된장, 간장, 고추장, 김치 이런 것들 다 알아. 발효식품인 거. 자, 그럼 떡 중에는 어떤 게 발효한 거냐? 바로 막걸리를 가지고 이 막걸리의 효모죠. 막걸리의 효모를 이용해서 만드는 증편. 들어보셨죠? 네. 이 증편의 장점이 뭐냐? 떡은 탄수화물 전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가 잘 되죠? 여름에 잘 쉬어요. 그런데 이 증편은 특징이 뭐냐? 한여름에 만들어도 떡이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는 떡, 바로 뭡니까? 증편이고요. 우리가 떡의 문화도 뒷부분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때 상화병이라는 게 나옵니다. 오늘 기억해 주십시오. 이 상화병도 뭐 갖고 만드는 떡? 막걸리의 효모를 이용하는 무슨 떡이다? 발효떡이다. 아, 요거 시험 문제예요. 여기다가 빨간 매직이나 뭐죠? 굵은 사인펜 같은 걸로 딱 왁구를 쳐놓으시고 별은 한 3,000개 정도 3,000개 직접 3,000개 띄우라는 게 아니고요. 많이 그리셔갖고 떡 중에서 발효떡 하면 뭐를 떠올려라? 증편, 상화병 두 가지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한 장 넘겨보십시오. 몇 페이지? 여러분 교재 24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예, 이번에는 떡의 재료와 그 재료들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여태까지 배운 건 뭡니까? 떡은 주로 탄수화물 전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걔네들이 가공하면서 떡으로 만들면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좀 관련된 거 위주로 공부를 했고요. 지금부터는 좀 새로운 파트인 것 같죠? 네, 떡 재료의 이해 중에서 그 재료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쌀가루입니다. 떡을 만들 때 쌀가루가 없다면 떡을 못 만들었을 거예요. 아마 제일 주된 재료라고 할 수 있는데 주로 우리가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뭡니까? 맵쌀가루, 찹쌀가루가 되겠는데 잡곡도 쌀가루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보리가루, 보리가루, 또 수숫가루, 옥수수가루 이런 것들도 다 떡의 재료가 될 수 있는 전분 가루가 되겠는데 그래서 그 아이들을 대신해서 대표적으로 쌀가루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럼 쌀가루에 대해서 여러분 교재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봐가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쌀을 물에 불리죠. 그래서 수분을 흡수시킵니다. 자, 보통 쌀, 일반 맵쌀을 말하는 거고요. 4kg의 마른 쌀을 깨끗이 씻어갖고 물에 불리면, 그래서 물을 흡수시키면 몇 킬로 정도? 5kg 정도로 무게가 늘어납니다. 그거는 쌀에 어떤 잡곡이든 다 고유의 특징이 되겠고요. 근데 이 늘어나는 것도 여기 밑에 보시면 계절에 따라 또 얼만큼 물에 담가놨느냐 그 시간에 따라 또 원래 쌀 그 다음에 나중에 불린 쌀 걔네들이 수분 함량을 얼만큼 갖고 있느냐 또 따뜻한 물을 썼느냐 찬물을 썼느냐 뜨거운 물을 썼느냐에 따라서도 불리는 속도도 달라지고 흡수하는 물의 양도 달라질 수 있죠. 그 다음에 쌀의 품종에 따라서도 이 증가하는 비율은 좀 달라질 수 있다.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쌀을 불리는 공정이 반드시 필요하죠. 왜? 자, 쌀에다가 물을 넣으면 물을 어떻게 합니까? 흡수를 하죠. 흡수를 하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기본 갖고 있던 조직들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고 부풀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조금 부서지죠. 그 부서진 것을 쌀가루라고 하는데 그래서 쌀 불리는 공정은 떡을 찔 때 전분의 호화가 충분히 잘 되도록 쌀에다가 미리 물을 흡수시키는 공정을 쌀 불리는 공정이라고 하겠고요. 시험 보러 가면요. 찹쌀하고 맵쌀이 쌀 불리는 시간이 좀 달라요. 그거를
이론에 필기시험 때 나오는데 그거는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배우고요. 요거는 이제 평균값을 얘기합니다. 맵쌀이든 찹쌀이든 최악 몇 시간 이상은 불려줘야 떡을 만들 수 있다? 3시간 이상은 불려줘야 된다. 그 다음에 적합한 시간은 몇 시간이 좋으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가 적합하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쌀을 물에 불려가지고 가루를 냈을 때 그 쌀가루의 수분 함량, 적합한 수분 함량 기억해 주세요. 30% 내외가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요 정도는 떡 제조 기능사 공부하시는 교육생님들은 요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거는 실기 공부할 때도 연결돼요. 그래서 단순 공부가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떡을 공부하실 때 반드시 필요한 이론적인 상식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참에 공부를 해놓으시면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24페이지 보면 이렇게 네모나게 왁구가 되어 있는데요. 쌀을 불리는 시간의 특성에 대해서 거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찹쌀의 최대 수분 흡수율은 몇 프로까지 흡수할 수 있다? 37에서 40%까지 흡수를 할 수가 있다. 근데 맵쌀은 이 바이로, 죄송합니다, 일본말 써서 이해하기 좋게, 최대 물을 흡수하는 그 비율이 얼마냐? 20에서 25%까지 물을 흡수한대요. 그래서 찹쌀이 10% 이상 맵쌀보다 더 수분을 많이 흡수할 수가 있어요. 그게 어디서 비롯된 거냐? 바로 찹쌀과 맵쌀의 전분 성분이 구조가 달라서입니다. 그럼 뭐냐? 찹쌀은 저번에 한번 살짝 공부했어요. 아밀로펙틴으로 주로 되어 있다. 맵쌀은 아밀로펙틴도 들어있지만 뭐가 들어있댔죠? 아밀로스도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아밀로스는 직선의 어떤 구조라면 아밀로펙틴은 그 직선 구조의 가지치기 형식으로 나오는 구조다. 근데 이 가지치는 그 가지 사이사이에 물을 그만큼 더 많이 어떻게 보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찹쌀, 맵쌀이 이렇게 수분을 흡수하는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뭐냐? 구조상의 차이예요. 뭐냐? 찹쌀에는 아밀로펙틴이 더 많이 들어있다. 그 구조상 내에 물을 더 많이 보유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번에 여기 시험이 나왔어요. 맞냐 틀리냐는 아니고요. 맞는 거 틀리는 거 고르는데 요거를 좀 다르게 설명해 놓고 틀린 거로 고르게 하는 문제가 나왔대요. 그래서 요거는 아밀로펙틴을 갖고 있는 찹쌀이 아밀로스랑 갖고 있는 맵쌀보다 구조상에 물을 함유할 수 있는 구조가 더 좋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 라고 공부하시면 문제 푸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쌀을 불리는 시간. 자, 이거는 뭐냐? 맵쌀이든 찹쌀이든 구분하지 않고 여름에는 짧게 불려도 되고 겨울에는 길게 불려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여름에는 서너 시간이면 충분해요. 왜? 날씨가 툭하니까. 그래서 뭐예요? 물이 빨리빨리 흡수가 돼요. 그런데 겨울엔 추우니까 얘네들도 물 흡수되는 그 비율이 점점 약한데 그래서 좀 오래 물에다 담가야 돼요. 그래서 보통 몇 시간?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불려줘야 쌀가루 만드는데 적합한 불리는 공정이 되겠다. 그리고 이거는 그 떡집 가게 사장님의 노하우일 수도 있는데요. 그 떡의 질감을 좀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7, 8시간이 아니라 좀 더 길게 8시간에서 12시간 이상씩 불리는 사장님도 내가 많이 봤어요. 요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기본 과정을 이수하시고 여러분들이 떡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 공부를 하실 때 한번 집에서 연습을 해보세요. 8시간, 12시간 불린 거랑 7, 8시간밖에 불리지 않은 거랑 떡을 똑같이 만들었을 때 떡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질감이나 부드러운 이 정도가 다름을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겁니다. 그건 그때 가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더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아까 뭐라 했죠? 그 맵쌀 같은 경우는 보통요 한 1.1배나 1.2배 정도의 무게가 불어나는데 찹쌀은요 좀 더 많이 불어나요. 얼마? 1.3배에서 2.4배 더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요 차이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맵쌀은 1.1에서 1.2배의 무게가 늘어나고 찹쌀은 1.3배에서 1.4배의 무게가 더 늘어난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름에도 마찬가지고요. 물에 불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쌀은 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맵쌀이든 찹쌀이든 물에 불리셨을 때 그냥 원 물에 계속 담가두면 어떻게 돼요? 특히 여름에는 신내가 푹푹 나죠. 그래서 보통 서너 시간에 한 번씩 물을 갈아줘야 상하지 않는다. 쌀이 상하지 않고 그런 쌀을 갖고 만들었을 때 신내 나지 않는 떡이 만들어진다. 요거까지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떡의 재료, 중요한 재료네요. 소금입니다. 소금. 자, 뭐냐, 우리 식품가공 기능사도 마찬가지지만요, 요즘에는 천일염을 못 쓰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천일염 속에는 불순물이 섞여 있어서 위생적으로 좋지 않다라고 해서 제제염, 정제염을 쓰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만 실제 떡집을 가면 다 이거 씁니까? 아니에요. 가는 소금, 정제염 쓰는 분도 계시지만 아직도 천일염을 고집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이건 여러분의 선택의 문제인 것 같은데 위생학적으로는 정제염, 제제염이 맞다라는 거. 만약에 떡제조 기능사 시험을 보러 갔는데 소금이 두 가지가 있더라. 그 내가 선택하게끔 되어 있더라. 하면 반드시 어떤 소금을 고르셔야 된다? 예, 정제염을 고르시는 거. 그럼 난 정제염이 뭔지 몰라. 그럼 뭐 고르시면 되냐? 가는 소금 골라가 갖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소금? 가는 소금. 자, 이 정제염은 위생적으로도 깨끗하지만 일정한 염도를 유지할 수 있고 사용이 간단하다. 이런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떡제조 기능사 할 때 소금은 정제염을 쓴다. 자, 그러면 요거 기억해 주세요. 떡을 제조할 때 소금의 양은 쌀 무게의 몇 프로를 쓴다? 1.2에서 1.3% 쓴다. 그런데요, 1% 정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뒤에 가면 이제 레시피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교재에. 그 윤숙자 선생님이 쓰신 교재 뒷부분에는 떡의 레시피까지 같이 나와 있거든요. 걔네들은 쌀 무게 몇 프로로 계산해 보니까 1%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쓰는데 1%도 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기 공부하면서 실기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이해돼요. 자꾸 알고 싶고 궁금해서 그러시는데 떡제조 기능사 실기시험 보러 갈 때 레시피 알려줘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알려줘요. 시험지에 레시피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 레시피대로 계량해서 본인이 직접 현장에서 떡을 만드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레시피를 외워갈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소금이 요 정도 쓴다라는 것은 이론 시험에 필요하기 때문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떡질 때 소금을 반드시 넣는 이유가 뭐냐? 일단 간이 맞아야죠. 여러분, 간 안 맞는 떡이 아무리 맛있는 떡도요, 간이 안 맞으면요 손이 안 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간을 맞춰서 맛이 좋아지죠. 그래서 소금의 역할이 첫 번째가 맛을 좋게 해준다는 거. 두 번째, 이 소금하고 그 전분 속에 전분 입자들과 새로운 수소결합이 생길 수도 있대요. 이 수소결합은 호화를 촉진시켜줍니다. 네, 그래서 전분이 호화된다. 떡이 잘 익는다. 그것도 뭐랑 소금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 이 두 가지 기억해 주시면 땡큐겠습니다. 그래서 소금에 대한 설명까지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설탕입니다. 당. 떡 만들 때 당분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설기떡 만드실 때 소금도 넣지만 반드시 설탕도 들어가죠? 예. 물론 설탕은 백설탕, 황설탕,
흑설탕, 그 다음에 이거는 슈거 파우더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설탕을 곱게 분말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분을 일부 섞어준 그런 제품인데, 집에서 분말 설탕을 어떻게 만들어요? 설탕을요 분쇄기에다 믹서기에다 집어넣고 곱게 분쇄해주면 그게 바로 슈거 파우더, 분말 설탕입니다. 요런 것들이 떡 만들 때 활용이 되는데, 뭐 개개의 설명을 쭉 읽어보시면 또 도움이 되겠지만, 일단 설탕이 떡을 만들 때 당을 여러 가지 쓸 수 있는데 그 중에 으뜸이 설탕이고, 모든 단맛 나는 아이들의 스탠다드 기준이 설탕이고, 이 설탕이 그래서 감미도가 100이에요. 그럼 뭐냐? 꿀은 과당으로 되어 있고 설탕보다 단맛이 좋다겠죠? 그럼 뭐냐? 감미도가 100이요, 100 이상이요, 100 이하일 것 같아요. 100 이상이라는 얘기죠. 100보다 더 높죠. 감미도가 좋다. 그럼 감미도가 100 이하라는 애들은 뭐냐? 설탕보다 단맛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기준이 스탠다드가 누굽니까? 설탕입니다. 자, 그럼 설탕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설명할게요. 이거는 제과제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빵이나 떡이나 이런 데다 설탕을 쓰는데 단맛을 주기 위해서 쓰기도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 밑줄. 떡이나 빵이 굳어지는 것을 누가 방지할 수 있다? 설탕이 방지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탕은 단맛도 주고 색깔도 주죠. 경우에 따라서는 황설탕, 흑설탕을 줄여서 소스처럼 떡 만들 때 넣어주기도 하는데요. 그거보다는 요 떡이 딱딱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효과를 누가 갖고 있다? 설탕이 갖고 있다. 이거 꼭 잊지 말아주세요. 여기다는 별표를 해놓고 공부를 하시면 이론 공부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당으로 되어 있고 이 과당이 가장 단맛이 강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꿀라면 과당이 100%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40% 정도가 과당이고 나머지는 뭐 수분, 그죠? 수분 그 이외에 뭐 꿀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기능성 물질 그런 것들이 같이 혼합되어 있는 액상 물질입니다. 요것도 떡 만들 때 재료로 쓸 수 있는 재료, 두 번째 단맛 나는 재료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물엿입니다. 네, 물엿도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물엿은 뭐냐? 뭐 옥수수 전분도 쓸 수 있지만 고구마, 감자 전분도 쓸 수가 있어요. 그 전분에다가 이거는 뭐예요? 이건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요거 대신에 뭘 하냐면 엿기름물을 쓰죠. 근데 공장에서는 엿기름물을 쓰면 얻어지는 결과물 수율이 작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장사가 손해나는 장사를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묽은 산이나 효소로 이게 뭐야? 과학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 옥수수 전분을 분해 해갖고 물엿을 만듭니다. 자, 아까 덱스트린 기억나셔요? 근데 지금 이제 공부 잘하시는 분은 이제 머릿속에서 뭐가 딱 기억이 나야 돼? 호정화가 생각이 나야 되겠죠. 호정화가 뭐라고 했습니까? 전분에다가 물을 넣지 않고 높은 온도 170, 180도 높은 온도에서 가열을 해주면 덱스트린이 된다겠죠. 이 덱스트린은 소화도 잘 되고 불에도 잘 풀어진다겠죠. 요런 것들도 이 물엿 특성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덱스트린, 메가당, 포도당의 혼합물 이런 것들이 다 물엿 속에 들어있는 성분들인데, 물엿 만들다 보면 요런 중간 매개물이 생기는데 요런 것들을 떡재료로 쓸 수 있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청도 떡을 만들 때 쓸 수 있는 단맛을 갖고 있는 또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청 같은 경우는 묽은 산이나 효소를 쓰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엿기름 그게 메가예요. 그 메가를 이용해서 전분을 당화시켜서 끓여서 끈적끈적하게 농축을 졸여줬죠. 그게 바로 뭡니까? 조청인데, 자, 찹쌀, 맵쌀, 수수, 조, 고구마 이런 곡류들은 다 뭐의 원료가 될 수 있다? 조청의 원료가 될 수 있고, 이 조청도 떡 만들 때 원료로 쓸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물엿하고 좀 거의 중복되는 건데 올리고당입니다. 그래서 마트에 가시면 혹시 보셨나 몰라요?
프락토 올리고당 이런 게 있었던 거 생각나시죠? 네. 만드는 원리는 물엿이나 올리고당이나 거의 비슷합니다만 얘보다는요, 얘는 메가당이 뭐죠? 포도당에 포도당이 두 개 붙은 애들이죠. 얘네보다는요 조금 더 단당류가 좀 더 많이 붙어 있어. 보통 몇 개냐? 2개에서 10개. 그럼 뭐냐? 메가당은 포도당 2개 붙은 애들이죠. 얘네들도 올리고당 안에 포함시킬 수도 있어. 얘들 여기에 포함이 돼. 얘가 더 넓은 의미죠. 그래서 이렇게 당이 2개에서 10개 정도 붙어갖고 단맛 나는 애들이 올리고당인데, 요즘은요 얘네들이요 단맛을 내긴 내는데 입에서는 달아. 근데 우리가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혈당을 올리지 않는 그런 기능성 올리고당이 당뇨 환자나 비만 환자한테 아주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좋은 건 뭐냐, 이 프락토 올리고당 같은 경우에는 대장에서 유해세균이 증식하는 것도 막아주는 그런 기능성을 갖고 있다 합니다. 이런 거를 떡재료로 쓸 수가 있다. 그리고 단맛을 여기서 얻는다. 그래서 떡재료 5번째, 당류의 5번째, 올리고당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단맛 나는 애들입니다. 근데 주로 많이 쓰는 게 뭡니까? 설탕이에요. 예, 그래서 설탕은 꼭 기억을 해주시고, 여러분 시험 보러 가시면 주로 설탕을 쓰는 떡을 시험 문제로 합니다. 칠까요? 네. 그래서 당류까지 재료 중에 뭐 공부했어요? 그럼 지금 쌀가루 설명했고, 2번째 소금 설명했고, 3번째 당의 종류 설탕부터 올리고당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벌써 40분 정도 됐나봐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 지금 눈도 빠지실 것 같고 낮에 또 일까지 했는데 공부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쉬었다가 2번째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시고 물도 잡수시고 쉬세요. 예, 잠깐 쉬었다가 하고요. 이 방송은 다시 오프됐다가 바로 다시 연결해서 할 거니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예, 15분 뒤에 몇 시죠 지금? 제가 시계가 없는데. 잠시만요. 핸드폰에 4분? 7시 44분 되겠습니다. 예, 그럼 7시, 정각 7시에 다시, 아니 8시죠? 8시. 정각 8시에 다시 시작을 할게요. 예, 쉬고 다시 이따 만날게요.